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가 4주차 내용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그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그죠? 그래서 연구의 이제 철학, 방법론 요 두 가지 연결을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설득력 있는 논의 및 결론 장사법, 그리고 연구의 한계, 그리고 제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영어 문장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만요. 네,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잠깐 안 보여서. 자, 다시 잘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먼저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법론이 없는 연구는 나침판이 없는 항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약간 조금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연구 방법론이다. 론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이거는 철학이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론을 논하고요. 방법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과 방법을 구분하실 때는 자, 방법론, 논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연구의 철학적 기조이고 기초. 방법은 구체적인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설계 철학은 방법론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공구를 못 쓰고 콘크리트를 못 쓰고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수법으로 한번 우리가 비유를 좀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교수법으로 얘기했던 거를 결론적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죠? 자, 그래서 연구 패러다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있고, 방법론이 있고, 이론적 관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시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존재론. 결론적으로 실제와 진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이 어떻게 확득되고 구성되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실증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실제가 있고 지식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지식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방법론적으로 연결하면 양적 연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진실은 일반화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하면 객관적인 실제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거는 양적 연구로서. 근데 이렇게 됩니다. 해석주의라는 개념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주관적이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인즉슨 지식은 사람마다 구성되어 있다. 각각이 다르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실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좀 분류하시는 게 좋은데 실증주의는 객관적 진실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하면 보통 양적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양적 연구가 되는 거고요. 해석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이 주관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질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많이 쓰고 질적 연구는 사람의 경험을 조사할 때 뭐 인터뷰 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론적 관점하고 연구 방법론하고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실증주의를 믿느냐 해석주의를 믿느냐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양적이냐 아니면 질적 연구냐에 따라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데이터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적 방법이다라고 하면 설문지를 할 거고, 그죠? 질적 방법이다라고 하면 인터뷰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론적인 철학에 따라서 방법론이 결정이 되고
이 방법론에 따라서 구체적인 도구, 방법이 결정된다. 요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 시 고려사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보시면 뭐 연구 철학까지는 보통 논문에서 안 적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하면 연구를 설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질문 보통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요까지가 연구 방법론이고 밑에 있는 요게 결론적으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때. 그러면 요 부분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내가 이 주제를 왜 정했을까? 어떤 철학적 기반, 여기서 철학적 기반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연구 철학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주관적으로 바뀌느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산행 연구에서는 어떤 연구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방법론을 설정했느냐, 이런 것들. 그죠? 자, 다음 학술적인 글쓰기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논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 쓴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논리적으로 관점을 제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독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증적인 근거나 데이터나 논고가 없는데 그냥 막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자제하자는 얘기는 너무 센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ust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주장을 할 때 있어서 근거가 없으면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I would argue that this finding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이런 단어들을 연구 방법론 세션에서 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인과관계 설정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인과관계라는 거는 어떤 변수나 변인 간의,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떤 변수나 변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과관계라는 거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원인이어서 B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또는 하나의 변수의 변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상위 요인, 또 하위 요인, 세부 요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it is important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as a result 이 결과 때문에 unlike the majority 대부분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특성이 있다. This difference is 이러한 비교 대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우리 영어로 글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특히 양적 연구에서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중한 언어, 정확성하고 겸허함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무나 확정적인 것들을 쓰게 되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라고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절대적으로 진술을 회피하고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ay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요. 그죠? 다음 perhaps, 다음에 연구의 한계점을 얘기할 때는 limitation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하고 방법이 다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방법론은 어떤 거다? 철학적인 내용이고 여기 있는 방법은 도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존재론이냐 인식론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철학에 따라서 그죠? 방법론이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법 도구가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그죠? 여기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시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론적 관계에 따라서 방법론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연구 방법이 결정이 된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항상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 발견 사항, 논의 요거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 결과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result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는 그냥 데이터가 그대로 나온 대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 result는. 근데 해석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논의라고 부르는, 뭔 논의라고 부르는 어느 부분이죠? 디스커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result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냥 데이터가 얘기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하면 됩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 다음에 논의,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해석은 연구자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이 보통 리절트는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대로 연구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건조하게 무의미 네. 건조하게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톤으로 쭉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선행 연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이 디스커션 부분을 좀 적는 게 좀 약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하고 그리고 디스커션 논의가 다르다. 그죠? 정리를 하면 결과는 데이터 그냥 말한 대로 하게 되고 해석은 연구자가 해야 된다. 자, 연구 결과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해석의 편견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수집된 정보를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기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절트라는 거는 수집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그냥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해석이 안 들어갑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 파트를 한번 봅시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할 수 있는데 특히 양적 연구를 많이 사용했으면 표나 그림들, 그러니까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비주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죠.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소제목을 활용해야 된다. 이거는 2라고 썼으면 2-1, 2-2, 2-3 이런 식으로 소제목으로 구체적으로 구조를 명하게 돼. 그래서 3하고 4번 요거는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각 자료를 활용하자. 그리고 시각 자료 다음에 서술적으로 해석을 병행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가 있으면 표에 있는 해석의 밑에 따라 붙고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결과 파트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연구 질문과 연구 목적에 맞게 결과 파트가 그러한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 질문 1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 목적 1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독자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논문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해서 평가자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볼 텐데 평가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저는 뭘 체크를 하냐면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제대로 쓰였느냐, 이 연구 목적 질문에 따라서 방법론이 쓰였느냐, 그리고 연구 방법이 됐느냐, 그 다음에 결과가 이 논리적 구조 상태로 진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효과적인 제시 방법 중에서 표, 그림 말씀드렸고, 다음에 주제별로 소제목으로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또는 연구 지문별로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질문 1이다. 리서치 1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아니면 리서치 2 거기에 대한 결과 리서치 3 거기에 대한 결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연구 질문별로 이렇게 한 거고 또는 우리가 소제목으로 1 하고 적고 A 다음에 1-1 하면 A 다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겠죠. 1-2 하면 A에 또 다른 다시다시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하는 거죠? 주제별로 소제목을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연구 자체가 주제별로 소제목으로 묶어서 1-1, 1-2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연구 질문에 따라서 연구 질문 1 거기에 대해서 답하게 연구 질문 2 거기에 대해서 답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는 판단하시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서 논문의 구조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 부분에서는 해석이 안 들어갑니다. 해석은 나중에 논의, 디스커션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명심하시고 헷갈리지 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지우고 넘어가 봅시다.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결과 제시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해야 될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야 될 거. 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 검증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는 무의미하다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유의미한 것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정보를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요거랑 부정적 결과 또는 해석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서 자, 영어로는 significant 또는 not significant라고 표현하는데 유의미한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무의미 잘 안 나온 데이터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류 및 범주화 잘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분류 및 범주화를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영어로 글 수 있을까 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자, 두 명의 선생님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8개 연구 중에서 16개가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개는 이렇습니다. 몇 명의 선생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라는 같은 이러한 예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각 자료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 표현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표, 도표, 그림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의 주제들이 테이블 5, 그러니까 표 5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1을 보시면 됩니다. 피겨 1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림 2에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1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2는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보여줍니다. 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주얼들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표라는 거는 테이블이고 그림은 figure라고 부르니까 아시겠죠?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결과를 제시할 때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쓸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그죠? 자, 결과 얘기할 때 어떠한 그 체크리스트가 돼야 되느냐? 그죠? 보시면 일단 연구 질문하고 명확하게 연결이 됐느냐? 객관적으로 했느냐?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봅시다. 해석, 결과에서는 쓰면 안 되니까 해석 들어가면 안 된다. 요거는 X 붙여야겠죠. 부정적 결과도 투명하게 보고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자, 시각 자료, 적절한 소제목,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표현, 이런 것들은 영어 글쓰기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제시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질문과 연결되는지 객관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도 투명하게 보고했는지 이게 핵심이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 논리적 순서라는 거예요. 논리적 구조라는 것이 소제목을 적절히 썼는지 시각 자료를 썼는지 아니면 연구 질문과 연결해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실제로 결과 파트를 써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효과적인 결과라는 거는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죠? 피해야 될 요 내용을 봅시다. 핵심 내용, 요 피해 내용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논의로 갑니다. 논의. 그죠? 여러분, 결과는 result고 논의는 discussion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conclusion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이제 제가 적어 놓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거는 result입니다. 이렇게 result.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구조가 논의, discussion입니다. 이렇게 discussion. 그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conclusion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 논의, 결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논의 파트. 그죠? 뭐 논문의 핵심이라는 거 맞는데 독자가 많은 독자 먼저 읽는다 뭐 이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독자들은 초록을 읽죠. abstract. 그죠? 기본적으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결과의 시사점, 독창성, 중요성 여기가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사점,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한계나 제한, 미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결론, 컨클루전에서 쓰기도 하는데 디스커션에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논문 학술지에는 디스커션 안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클루전을 다 포함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저널에서는 디스커션하고 컨클루전을 반드시 나눠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쓰는 그러한 개념이라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다. 다 같이 쓰지 마라 하면 여기서 한계 제한 미래 방향은 컨클루전을 이렇게 따로 빼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술지의 양식, 템플릿에 맞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다른 거에 맞게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result, discussion, conclusion 이렇게 가는데 이 conclusion하고 discussion을 합쳐라라고 하는 이제 저널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단순한 결과 요약이 아닙니다. 논의 파트는 내가 연구를 왜 했고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이 연구가 가치는 가치성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자, 논의 파트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죠? 연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제 결과를 해석한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고가 아니에요. 해석이 들어가요. 논의 디스커션 파트에서 뭐다라고요? 해석이 들어가요. 그리고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얘기합니다. 자, 이까지만 디스커션에 쓸 수도 있고 컨클루전까지 넣어서 같이 쓸 거면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제한점까지도 다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저널에서는 요까지만 써라라고 해서 디스커션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요까지가 디스커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컨클루전은 요 밑에 있는 내용으로 구분하는 거죠. 컨클루전은. 하지만 다 써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디스커션 안에 컨클루전까지 다 집어넣어라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디스커션에서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제한점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뒤로 빼내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양식에 맞게 하시면 된다. 자, 첫 번째. 자, 논의 파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단 중요한 연구 결과를 몇 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 분석합니다. 아, 내가 했던 우리 연구는 기존에 있는 연구랑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하면 이런 것들이 일치한다, 불일치하면 이런 것들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나 기여점이 뭐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연구만의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so what question이라고 부르는데 리뷰어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자, 네 연구가 오케이 좋아 다 됐어. 기존 연구하고는 이게 일치하고 이런 게 일치하지 않아. 해석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는 질문은 내 연구의 독창성, 가치에 대해서 저자가 스스로 자기 PR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이라는 걸 통해서. 아시겠죠? 이 부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은 초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진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면서 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르 교수님이 연문으로 썼던 그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거나 여러분이 교재나 책에서 항상 보던 유명한 학자들은 글을 어떻게 썼는지 그 대가 유명한 학자 그죠? 대가라고 부르는 분들 그 부분들을 항상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논의 작성을 위해서 이것도 뭐 약까지 이제 체크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자,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것도 지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체크리스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를 체크리스트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죠? 그럼 체크리스트라는 건 뭡니까? 아, 다른 연구들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지. 내 연구 분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에 있던 연구랑 같이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자, 그리고 기존에 안 했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이니까 교육 입장에서는 뭡니까? 대학에서 했던 연구는 교육부에 있는 정책 입안자한테도 영향을 주고 또는 대학의 교수님한테도 영향을 주고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고 이 교육이라는 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해서 아직 탐구가 안 됐거나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느냐. 조금 다르게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를 했으면 이거를 보완을 해서 새로운 걸 하거나 아니면 완전 다른 분야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논의에서 논의를 결론과 다 함께 적어서 한 가지의 큰 덩어리로 쓴다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는 논의로 쓰고 밑에 있는 내용은 결론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이해하시죠? 네. 자, 다음 논의에서 피해야 되는 이러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논의에서는 어떤 개념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결론적으로 과도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연구 목적하고 무관한 내용은 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결과 파트에 없었던 거를 새롭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이 결과를 해석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결과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새로운 결과가 논의 파트에 또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구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썼고 이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집하고 수집했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를 본인이 보고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는 거고 해석을 하는 거지, 결과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논의에서 뛰어나왔다? 새로운 게 생겨났다? 이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해주시고, 요게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초보 연구자들이 하는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논의 안에 다 집어넣는 경우도 설명했고, 이제 결론을 따로 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따로 빼는 거는,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썼던 abstract, 초록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점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따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따로 빼내서 작성한다. 그러니까 논의는 논의대로 쓰고, 결론만 따로 빼서 쓴다고 하면 결론 안에 어떤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 아, 요약하는 거. 요약한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썼던, 자, 연문의 맨 앞에 썼던 초록을 다시 한번 바꿔쓰기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점이나 제한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의 미래 제한점, 그리고 연구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제안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 교육부에 있는 사람, 뭐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 후속 연구자들, 미래의 교육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것들을 만들면 이게 산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산업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이 여러분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야 되는 결과나 어떤 물건, 객체, 이 오브젝트 자체가 상용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 속에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체크리스트까지 나왔고, 자, 요까지만 쭉 다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내용 자체가. 자, 연구 한계점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구 한계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써줘야 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너무 적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적은 게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그러면 자료 수집 방법의 한계점도 있어야 됩니다. 자, 변수를 통제를 못했다. 그럼 통제 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적 연구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창원대에서만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럼 이거는 일반화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대학생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는 남학생들만 너무 많이 과표집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연구의 한계점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별이 안 맞으니까 성비가 또 안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limitation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wo limitation of these studies are 또는 one of the limitations of these studies 이렇게 표현하고. While these results show important development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게 보여주지만 하지만 뒤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한계점, 결론적으로 제한사항, 제약사항, 미비점들을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연구가 완벽한 연구가 아닌데 문제점들이나 또는 한계점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결론적으로 점수가 깎입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 논의도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구의 독창성, 그래서 어쩌라고 이 두 가지 질문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연구에 한 거, 후속 연구 방법,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 이런 것들이 제가 강조했던 거 요 세 개, 요 세 개입니다. 엄밀하게 하면. 그러니까 설명했던 거를 본인이 적으셔서 또, 이게 체크리스트, 내가 글 쓴 거 가지고 체크리스트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그죠? 한번 봅시다. 자, 네. 요거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결과 result 부분을 얘기했고 논의 discussion 부분을 얘기했고 결론의 conclusion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되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연결해서 다음에 이어질 강의는 영어 문장을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